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을 받아온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감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이 진상규명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목적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선 특별검사의 면면과 향후 수사를 전망해보고 고위직 인사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을 짚어봅니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강남권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최근 부동산 흐름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5대 그룹 총수와 6개 주요 경제 단체장 만났습니다. 취임 9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빨리 재계 총수 만나는 거라고 하던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빠르죠. 아마 역대 비교한 기사를 보니까 네. IMF 때 김대중 대통령 당선 후에 그때도 좀 빨랐어요. 그때는 IMF 국가 부도 상태니까 아마 네. 경제계 협력이 가장 중요했었던 때니까요. 그때가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했던 걸로. 예. 근데 그 뒤로는 보통 이제 정권 추작하고 인사하고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만났거든요. 그랬어요? 예. 근데 9일 만이면 대단히 빨리 만난 거죠. 아주 앞쪽에 만난 거네요. 예. IMF의 버금가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게 반영된 것 같아요. 오늘 자리에서도 6대 그룹 총수하고 경제 5단체장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경영 일선에서 느끼는 이 체감 경제 어려움 같은 것들도 그때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필적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고, 당연히 이제 국민들 삶의 어려움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민생 경제 회복을 가장 1차적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도 있지만 네. 가장 빠른 일정을 잡아서 오늘 그 회동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은 두 분께 다 드릴게요.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정리하겠다, 이렇게 그 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정,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공정시장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이번 재계 만남 계기로 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이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오늘 하신 말씀은 공자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실행만 옮길 수 있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도 결국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정부가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정도의 그 좋은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 여러 산업 현장에서 안전 문제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몇몇 있었잖아요. 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근데 과도한 또 그 책임 지우기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접점을 찾아서 기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고, 이런 데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면 박수 쳐드려야겠죠.
자, 지금 정광재 대변인님이 한국경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정광재 대변인 본래 매일경제 출신인데 왜 한국경제 얘기를 하나 하고 제가 잠시 당황한 거 못 보셨죠 지금. 여하튼 그건 그렇고 지금 정광재 대변인은 뭐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얘기하면서 좀 만약에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뭐 입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저는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걱정하는 법안들이 예. 있잖아요. 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다 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앞에 이제 방점을 찍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그 경쟁이라든가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이제 물론 재계에서는 불편해하죠. 뭐 주 4.5일제도 그렇고 정년 연장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가 재계에서 좀 재계 입장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데 실제 대다수 근로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 또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가치는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기업들도 이제 그게 어떤 요구인지를 오늘 아마 대화에서 충분히 원래도 알고 있고 인식했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이게 불합리한 규제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조화롭게 이 부분을 해 나갈 텐데 아마 적어도 오늘 경제 5단체장하고 이 재계 만남에서 기업인들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신뢰는 분명히 확인하는 자리는 됐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를 내세운다거나 기업 경영가 장애가 되는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정부가 가지는 않겠다. 적어도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는 충분히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딱 한 말씀만 예, 붙이자면 예. 결국에는 이런 행보나 메시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정책을 실행에 옮기느냐인 것 같거든요. 이런 좋은 말씀은 어느 자리에 가서 잘 할 수 있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그 후속 조치가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상법 개정안과 같은 것들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뭐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잘 반영해서 입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더 그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오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씩 뭐 특검이 이제 3명이 선출되게 돼 있었으니까 임명되게 돼 있었으니까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분 중에 2명,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분 중에 1명에서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이렇게 3분을 어젯밤에 임명을 했어요. 그게 좀 특이했고 자, 일단 조 부위원장님 어젯밤에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요 3명이 몇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밤에 네. 추천되고 당일날 밤에 좀 이례적이죠? 예. 네. 뭐 근데 이건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게 이제 당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발표를 해서 알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추천안이 올라가자마자 그냥 임명한 거니까요. 대단히 빠르죠. 그만큼 특검이 중요하다는 측면 하나 하고 네. 신속하게 이 특검 수사 절차를 진행을 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시간을 끌고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출범을 해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요. 네. 각 면면들은 뭐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3분이나 민주당 추천 3분 어느 분이 가더라도 각 특검 내란, 김건희, 순직해명 특검의 뭐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대단히 중요한 수사고 수사 범위도 광범위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동수 뭐 감찰부장이죠. 네, 감찰부장님도 뭐 충분한 자격을 갖추 있지만 이 조은석 전 고검장 이분은 뭐
검찰 내에서 여야 재계 검찰 내부 안 가리고 혐의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는 뭐 대표적인 어떤 형사 전문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맡게 적임자라고 보여졌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6가지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 사실 범죄 사실이어서 이게 이제 파견 40명 검사 가지고 최장 170일 내에 수사 완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잘 정리하고 가름말을 타고 매듭 지을 건 짓고 뭐 연결시킨 거 연결시키고 이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잘하는 검사보다는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여러 사건을 관리하고 했던 이 민중기 변호사가 적격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봤고요. 그 순직 해병 같은 경우에 이명현 뭐 국방부 검찰단장 이분 뭐 검찰 내부에서 검찰 이 군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최고의 적임자죠. 특히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군의 문제를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분이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분이 역시 순직 해병 특검에 가장 잘하실 특검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 분 한 분의 특성,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네. 6명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거잖아요. 각 당이 3명씩. 그래서 제가 예상한 3명이 됐는데 그 예상한 3명이 된 거는 저는 다른 뭐 개인적인 레코드를 볼 필요도 없이 일단 한 명은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최혜병 쪽으로 주고. 그걸 최혜병 쪽으로 하고 나머지 2분은 민주당 추천한 2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최혜병은 그러면 이명현 특검을 임명했느냐? 이분이 군사법 전문가예요. 네. 실제로 군내 계속 있으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다뤘었기 때문에 이명현 특검을 임명하다 보면 나머지 2명은 자연스럽게 이제 조은석, 민중기 2 특검이 임명됐다고 보는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했었잖아요. 네. 이때 지금의 친여성향을 보였다는 것은 감사원 내외에서 고루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뭐 여러 소속 의원들이 정치 보복 특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지금 당장 출범한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정치 보복성 특검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중기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와 이명현 최혜병 특별검사의 목소리를 여기서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또 사무실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인들, 그러니까 뭐 김정민 변호사라든가 김경호 이런 그 변호사들은 이제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자문도 구하고 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선발되면 더 좋겠죠. 예.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은 국정 첫 방향타가 대규모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인식에는 동의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이런 특검들에 되게 동의를 안 하고 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야당들끼리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여당이 돼서 여당이 특검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건데 나중에 사실 뭐 대선의 결과가 49대 41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또 엇갈린 시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 추천 절차에 예를 들어서 조금 특검이 늦어지더라도 국민의힘을 참여시키거나 혹은 대통령 이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추천이 아닌 대한변협 정도의 추천으로 바꾸거나 이러면 나중에 더 사람들이 많이 수긍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특검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어떤 요구에 부응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 실제 정치 보복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수사할 리도 없다고 보고요. 정치 보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지난 대선 때 딱 규정한 것처럼 누구 하나 찍어서 1년 12달 탈탈 터는 수사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명 특검이 그런 사건들 아니지 않습니까? 진작에 전 정부 또 지금 국민의힘이 이 국민적 지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했었으면 벌써 끝났을 사건들이에요. 물론 이제 내란 특검은 지난 12월 3일 이후니까 뭐 그 특검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보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민주당이 계속 끌고 온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들도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씩은. 뭐 내란 관련해서는 이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 받고 있고요. 10명의 군 지휘관이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고 이제 딱 거기까지 수사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들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국민의힘의 어떤 관여라든가 대통령실과의 소통 문제라든가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 이제 이 내용이 노상원 수첩과 결부돼서 들어가면 이게 범죄 혐의 사실로는 내란 목적 살인 뭐 살인 모의 이런 데까지 수사 대상이 돼 있습니다. 실제 거기까지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당초에 비상계엄이 설계될 때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이 작성될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수거 처분 계획까지 어쨌든 노상원 수첩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을 어떻게 수사를 않고 그냥 지금 수준에서 적당히 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건희 그러니까 묻자는 건 아닌데 어느 보수 신문에 이제 사설을 보니까 네. 사실 내란 혐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팩트가 거의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확실히 털겠다고 검사 60명을 투입하나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그 문제 제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쭉 다시 돌이켜 보면요. 예. 최근에 이제 경찰이 뭐 비화폰 서버도 확보하고 통화 내역도 확보하긴 했는데 곳곳에서 수사가 막히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반려해버리고 발부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실체에 접근하는 데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16개 수사 대상인데 하나하나 사건이 이거 한 건만 하더라도 사실 국정농단급 사건들입니다. 이거 수사 다 해야죠. 그 추천권 문제 계속 제기하는데 이제 야의 문제로 보면 과거 국정농단 특검 때는 야당 추천만으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여당 사실상 두 여당이 추천하냐 이렇게 단술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때 야당 추천만으로 하는 특검 추천 절차가 위헌이라고 해서 네. 헌법재판소 사건을 갔어요. 그때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제청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했었군요. 근데 네.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뭐냐면 수사 대상이 되는 자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 세 사건 다 해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 추천할 경우에 오히려 객관성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을 빼고 다른 두 당이 추천을 하더라도 이건 뭐 그 수사 공정성에 침해되지 않는다. 이 네. 판결이 있어요. 지금도 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정광희 대변인. 예. 이제 그 여당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연말까지는 웬만하면 갈 겁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재판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네. 타겟이 우리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특검이라는 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활용되는 거잖아요.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확하게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자는 게 이 특검의 의도라고 보는데 저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검찰이 이미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원내 의원이었더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엄과 관련한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지금 막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그 진행 중인 결과를 보고 그래도 미진하다고 생각했을 때 특검이 나왔다면
국민적으로 더 공감할 부분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야 간에 만약에 합의를 해서 추천을 같이 했다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조경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2017년 당시에 여당이 다른 야당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추천의 특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특검 과정에서 문제는 인지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엔 외과 수술처럼 아주 명확한 그 근거를 갖고 그 범위에만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무한하게 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당에 예를 들어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서 마구잡이식의 털기 신변 잡기식 그 수사를 하다 보면 그게 결국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언론 브리핑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새 특검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경주마식으로 어느 특검은 뭘 발표했는데 우린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뭐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런 게 좀 걱정입니다. 네, 좀 앞으로 지켜보죠. 새 정부 첫 고위공직자 낙마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명부동산 차명 대출 의혹 불거지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 중간 며칠 동안의 과정을 보면 조기현 부위원장님 약간 그 사태에 대해서 선긋기를 대통령실에서 하는 듯 했는데 그리고 또 일부 저 차명 부동산 이거는 알고도 임명했다 했는데 이제 차명 대출까지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걸로 보시는지 지금 요 첫 낙마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마 이 검증 인사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이죠.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중요한 인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또 가장 우선적으로 민정수석이 필요하죠. 네. 인사 검증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나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또 네. 오광수 변호사님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오랫동안 교분을 나눠오셔서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조계 전반의 평가가 대단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으로 적격자라는 평가가 많았죠. 근데 이제 검증 과정에서 아마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수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소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적절했죠. 뭐 부동산 실명법하고 공직자윤리법에 위반 소진이 있는데 그 사정을 설명하면 투기 목적 내지는 재산 은닉, 뭐 부정 축제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사과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또 차명 대출 문제가 나와 보니까 이거는 체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민정수석의 그 자리로서 일을 잘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의혹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분이 뭐 인사 검증을 한다거나 이러면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기 내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뭐 정해진 수순대로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사권자에게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부담이 될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양분남 의원이 아주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찰 출신. 근데 또 하나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것이 사전에 이제 검증되지 않았다고 쳐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관련해서 사의를 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 뭐 사의를 표했지만 그걸 그만둘 일은 아니다라고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여론이 악화되니까 결국엔 사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뭐 늦지 않은 시점에 거취가 결정됐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봐요. 처음에 사의를 표했을 때 이런 문제가 됐었을 때 바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 정도 논란은 지금 정권 초기고 돌파할 수 있다. 뭉개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오만한 사고 이게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여당 내에서 또 조국 혁신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 과정에서 봤을 때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인사와 관련해서 독단적인 모습을 내비쳤던 건 아닌가. 네. 저는 다음 인사에선 이러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하나는 채무 변제 문제, 아빠 찬스 문제. 뭐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청문 자료에 사단법인 운영 경영 누락.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돈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서 본인이 이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던 그 당사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4천만 원인가요? 수천만 원 빌리고 갚지 않았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재명 중앙선대위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뭐 돈 부분은 이거 하고 플러스 같은 날 9명에게 1,000만 원씩 동시에 빌렸다. 이것도 갚지 않은 것 같다. 사단법인 운영 경영 누락하고 5년간 지자체 보조금 등 9천만 원 받은 걸로 전해졌는데 이거는 청문 자료에 누락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정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정확하게 해명하겠다고 하고 예, 아마 예. 순차적으로 SNS 글을 통해서 소명하겠다고 하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돈 문제고 과거 정치자금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지는 건 사실인데 일단 확인되는 내용들은 보면 그냥 네. 정상적인 차용 관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차용증도 있고 일부 차용금에 대해서는 이자도 또 계속 내왔고 그런 거를 보면 뭐 현재까지 그리고 소명하는 내용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이것이 뭐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든가 부정한 이 금품 수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는 그건 아닌 걸로 보여진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그 9명에게 1,000만 원씩 그 대여하는 거 이게 부정한 의도로 돈을 수수해서 그걸 정치자금으로 쓸 목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겠죠.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은밀하게 받거나 하지 차용증 쓰고 하루에 9천만 원을 9명에 나눠서 빌렸다는 건 뭔가 뭐 급한 용처가 그렇죠. 있다거나 특별한 용처가 있었고 급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차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네. 재산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산이 2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또 공부시키고 있죠. 들어 나가는 뭐 그거는 이제 전 부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오랫동안 야인 생활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실제 재산이 별로 없는 데 비해서 지출은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후에는 조금씩 갚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크게 이 정상적인 범위 내의 돈 거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상세하게 소명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광 대변인 아빠 찬스는 교통정보 듣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 우리가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재판을 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사람을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정도의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돈 문제에 관한 한 깨끗한 사람이냐 그러지 않은 사람이냐를 판단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피해간다는 것은 저는 비겁한 자세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이미 2차례나 그 법원 판결을 확정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훨씬 더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그 결격 사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 네. 다시 얘기를 하시죠. 자,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종일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은 모습인데요. 여기에 퇴근 시간대도 다가오면서 정체 구간 또 돌발 구간도 늘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 1, 3차로에 걸쳐서 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 났습니다.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 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문경 세제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정광재 대변인과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민석 후보자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짚었어요. 김용태 위원장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드님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에 아드님께서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생분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동관계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적 정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더 주목하는 건 아빠 찬스 이거 같아요. 예. 자, 김민석 후보자 아들 관련 얘기 어떤 내용입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국제학교에 다녔잖아요. 근데 뭐 공부 잘했나 봐요. 네. 잘한 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 가능한 일이었느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만한 일들로 지금 구설에 오른 거죠. 자신 그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 그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걸 또 법안으로 발의하는데 민주당 의원 10명이 같이 공동 발의까지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표절 방지 교육 이런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표절 방지 교육을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근데 이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2019년에 조국 전 법무장관한테 분노했던 이유가 진보 진영의 위선, 특히 자식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면 된다. 누구나 다 용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기회의 사다리.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자제는 그런 그 기회의 사다리를 없는 기회의 사다리도 자신들이 만들어 와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에 분노했던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 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다는 거죠. 그게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실제 입시에 활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지금 아직 해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은 거기에 활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비 문제도 저는 심각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본인의 재산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억대 연봉 받는 회사에 다닐 때 자녀 학비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억 원 넘는 그 사립 미국 대학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는지 국회의원 연봉이라 그래봤자 1년에 1억 1천만 원 좀 될 겁니다. 그 비용 어떻게 했고 또 과거에 이런 금전적 문제가 있었으니까 종합적으로 잘 해명해야겠죠.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빠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어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서 그랬고 또 김민석 의원 이름까지 들어간 그거를 발의했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표절 방지 교육을 그거를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일반적인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표절 방지 교육을 법제화한다? 이것도 조금 좋은 아이디어기는 해도 그런 것들이 부자연스럽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빠 찬스 논란. 이게 비판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던 이 공정성 논란, 조국 효과를 또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문제를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소명하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네. 아빠 찬스로 너무 쉽게 이렇게 단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내 자녀이기 때문에에서 문제가 되려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나가야지 그냥 뭐 입법 관련돼서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관계가 있다고 그 자체로 아빠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이 표절 방지라는 내용으로 아마 그 학생들이 그런 세미나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작권법상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예방 조치 이런 내용들의 아마 입법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내가 입법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중 발의자 중에 한 명이고 그게 당초부터 이 자녀의 입학을 위해 쓰일 목적으로 세미나가 만들어지고 의원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10여 명이 김민석 의원이 내 이걸 위해서 나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 이름 줘 이렇게 했겠어요.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입법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저작권법 중에 몇 조 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입법 논의로도 충분히 타당하다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다면 뭐 아마 그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있을 수 있거나 이렇게 돼 있겠죠. 그걸 목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모두 하나의 목적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학비 문제요. 네. 이거 지금 재산 상황 보면 그 미국의 유명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 보낼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보겠죠.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힘들어도 또 이제 그 아마 해명 중에는 전 배우자 쪽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학비에 또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것도 있고 지금 입학한 지 2학기인가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몇 년 다녀가지고 수억 원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보낸 거기 때문에 미국 유명 대학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학비 조달에 무슨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광희 대변인. 근데 짧게. 네, 국회의원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아들이 과연 정말 국회에서 세미나를 그렇게 열고 10명이 공동 발의를 해갖고 법안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청문 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김민석 후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간담회가 끝난 뒤에 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보다 본격적인 과거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관련한 과거 검찰과 관련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요. 한 5분 10분 전에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페북에 해명글을 올려놨는데 이런 대목이 있네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습니다.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다른 주제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한 15초씩만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제 관건은 그걸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 진학에 쓸 목적으로 해서 했고 그거를 입학 서류 전형에 넣었다면 뭐 그 들어간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해명이 됐으니까요. 네.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글쎄 해외에 있는 대학이라 우리 국회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그 응해야 되는 의무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네. 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저 관련되면서도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아주 주요 고위 공직자 후보자나 고위 공직자 뭐 참모들은 이제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으니까요. 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80억대 부동산 투기 의혹. 이걸 투기라고 해야 될지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 정책 멘토 불리며 국정청사진 그리게 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분이 이제 보통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인데 두 아들 10대 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선물로 줬다. 이게 이제
진보 진영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자, 위성락 뭐 어떻게 보면 자주파 동맹파에 속하죠. 그 미국 전문가입니다. 자, 위성락 있고 이한주 있고 심지어는 오늘 원내대표 당선된 김병기 의원도 뭐 자녀 관련 무슨 취업이었더니 뭐 이런 거 있었고 김민석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민정수석 오수석 이 진보 매체에서 주로 나오면서 조기현 부위원장님 야 이게 권력 초기에 막강한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이 권력 초기에 권력 투쟁 양상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있어요. 글쎄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윤리 의식을 요구하고 또 검증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 다소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이 진보의 위선이란 프레임 딱 걸고 니들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보고요. 위성락 안보실장의 경우에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동산 투기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그냥 아마 그 세대에서 주로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별히 남들은 알 수 없는 정보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을 해서 특정 지역을 해서 투기를 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뭐 그런 여지가 있는지 소명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한주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린이날 국정기획위원장 국정기획원장 어린이날 선물 어린 아이에게 부동산 이게 이제 굉장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5월 5일날 그게 증여가 이루어졌나? 글쎄 그거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일반들 특정 열심히 매체 보도입니다. 네, 열심히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다소 허탈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역시도 이게 뭐 이 자체로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직을 국정기획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정도의 어떤 문제로까지 번질 문제인가 싶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저는 우리 사회 이른바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 기득권자잖아요. 네. 뭐 진보 진영에 있건 뭐 보수 진영에 있건 이렇게 정치권이든 임명직 공무원이든 기득권 사이에 이런 일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나? 저도 좀 놀랐습니다. 특히 그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은 교수신데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5월 5일에 등기가 됐는지 해갖고 이제 어린이날 선물일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하고는 분명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그 얘기를 했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철학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분이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를 일구고 왔다라는 비판은 저는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부적절한 뭐 처신을 보여왔다는 데 대해서는 아까 뭐 진보의 위선 꼭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약간 뭐 내로남불적인 성격은 이번에 다 또 한 번 드러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선 김병기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당선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늘 상의드리고 경청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과제, 민생회복, 뭐 경제성장, 뭐라 그럴까요? 통합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셨는데 뭐니 해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제 정책적인 사이드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 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축은 어쨌든 야당과의 협치 이거를 원활히 이뤄 나가서 어쨌든 국가적인 시너지를 만드는 거 이것도 또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 자, 첫 번째 거는 뭐 큰 문제 있을까 싶은데 두 번째 협치 부분 이거는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스타일이 네. 무겁고 진중하고 이렇다 보니까 친화력, 소통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던데. 아, 그래요? 예, 또 근데 가까이서 겪어본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신임 원내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비중과 함께 그걸 위해서는 또 야당과의 협치를 잘 이끌어내야 되는 또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에서 평생을 일해왔기 때문에 정보나 전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무기로 해서 내용으로 해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면 충분히 생산적인 뭐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게 아마 의원들이 오늘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대통령의 국정과제 잘 뒷받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협치 부분도 아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당원이나 의원들이 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내대표 예측 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근데 그 민주당 당 내외에서 네. 김병기 의원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권리당원 20%가 또 김병기 의원에게 상당히 쏠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아마 나중에 뭐 또 취재를 통해서 누가 몇 표 얻었다 나올 건데 권리당원 표심은 어디로 갈 건지 네. 서영교 의원도 뭐 좋은 분이지만 아마 그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수 임명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권리당원이 아마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좀 핀트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병기 의원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은 돌아오는 월요일 16일에 원내대표 뽑습니다. 수도권 3선 김성원, TK 3선 송원석. 둘 다 뭐 개파색이 짙은 건 아닌데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지지 선언을 했던 걸로 제가 네, 지난 최근에 대선에 기억하고 예, 한동훈 그죠? 캠프에 대선 때 있었죠. 그랬고 예. 송원석 의원은 개파색이 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주류 네. 막 약간 친윤에 가깝지 않냐 해서 그 구도가 지금 돼버렸는데 네. 요건 짧게 여쭤볼게요. 딴 사람들 나옵니까? 아니면 이 둘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당 의원 그러니까 예. 우리 당 의원과 예, 예. 점심했는데 내일 뭐 의회 인물이 또 등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육선의 조경태. 여하튼 그래서 위 인물이 그래요. 아직 끝나지 내일까지죠. 않았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2파전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후보가 나올지 저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네. 일단 특징은 있습니다.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지역별로 워낙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당내에 수도권은 서울 포함해도 한 20여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의원분들이 그 한 70명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옛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송원석 의원이 지금 원내 의석수만 놓고 보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지금 만약에 2파전으로 진행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근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지금 이게 변하지 않으면 이 당이 과연 살 수 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 의석수 수도권은 얼마 안 되고 저쪽 경남 지역은 많기 때문에 그 논리로 보면 송원석 의원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어떤 당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의원들이 생각은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귀결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 정상적이라면 저는 이 대선에 패배하고 워낙 그 안에서 이 개파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이 수습하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역할하는 원내대표는 좀 힘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적정할 거라고 봤는데 역시 개파상이 였지만 두 분이 개파 대리전 같이 또
개파 대리전처럼 이제 치르게 된 거죠.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과정 극복해내기가 어렵겠다. 상당 기간. 결국에 이것도 그렇고 지금 규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 전당대회까지 곳곳에서 친윤 문제로 계속 이렇게 갈등한 걸 보니까 수습하고 혁신하고 하는데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긴 정당 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약간 원로급이나 새로운 외부 인물이 잠깐 몇 달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전당대회까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원내대표는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일단 한두 명 더 출마할지는 내일까지 봐야겠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한별이는 수업이 끝나면 빠른 걸음으로 교실을 나섭니다. 유방암 수술 후 거동이 힘든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간호하는 할아버지를 도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집에 돌아와 두 분의 식사를 챙긴 뒤 또다시 현관을 나서는 한별이. 저녁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1분 1초의 시간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고된 일상 탓인지 최근 한별이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어릴 때부터 알아온 천식과 얼마 전 뇌진탕 사고 이후 생긴 어지러움, 그리고 삐 소리에 이명까지 더해지며 한별이의 불안감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료보다 곁에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염려된다는 어린 보호자 한별이. 한별이네 가족이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도,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 비가 오고 있고요. 밤에는 강원도로도 확대돼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몰려오고 있어서 앞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0에서 많은 곳은 180mm 이상, 제주 산지는 25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 그중 남해안은 120mm 이상, 지리산 부근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도는 10에서 60mm,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요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관련 의혹 등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3명이 어젯밤 결정돼 이르면 이번 달 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명된 3사람은 한 목소리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장과 만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삼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과 신속한 검찰, 사법, 언론개혁 완수를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 등이 제기된 오광수 민정수석이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주요 핵시설 등을 기습폭격해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이 숨진 가운데 이란이 가혹한 응징을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교민과 경제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서울 아파트값이 6월 둘째 주 기준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가용 정책을 총망라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박원갑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금요일 저녁 때 이거 주말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영광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주 연속 상승. 서울 부동산 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KBC세로 한 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온도차가 심하다? 예, 강남은 한 올 들어서 벌써 5월까지 8% 올랐거든요. 네네. 오히려 노원구 이런 데는 오히려 빠졌어요. 아, 노원구는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불장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강남하고 용산하고 그다음에 그 옐로우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진이나 마포나 뭐 성동구 이런 쪽들이 이제 같이 덩달아 오르면서 이른바 마용성이죠. 전체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것처럼 약간 착시 현상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저 강남의 한 중개업소 사장님 말씀은 이게 집주인한테 뭐 전화할 때마다 1억씩 올리냐. 아니, 미치겠다. 한마디로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강남 쪽은 특히 지금 완전히 매물이 없어서 뭐 거래를 하진 못하는 정도까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전화할 때마다 1억 오르면 그 집주인은 금방 부자 되겠네요. 막 그다음 전화할 때 또 1억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기대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물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호가를 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지금의 이제 시장의 또 다른 어떤 그런 하나의 뭐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 3구 이외 지역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또 오르고 수도권 일부 지역도 좀 들썩이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울 말고도 조금 상승세가 있는 데가 좀 있긴 있습니까? 아직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경기도도 보면은 5월이 겨우 이제 보합세로 반전됐고요. 그렇군요. 인천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표로 보면 좀 늦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제가 피부에서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이른바 갭매우기라고 그러거든요. 갭매우기. 혹은 이제 순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들 뭐 경기도는 지금 과천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싼 쪽으로 수요자들이 좀 이동을 하면서 온기가 약간은 번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뭐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양극화네요. 그렇죠.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고 또 젊은 층이 자꾸 이제 유출이 되고 이제 지역 경제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서울과는 전혀 이제 비동조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지방에서 일부는 좀 다극화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자동차하고 조선 쪽은 경기가 좋으니까 네. 주로 울산 쪽은 좀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세종도 약간 오르다가 요새 좀 주춤한데 그래서 지방도 어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조금 울퉁불퉁한 뭐 그런 현상들이 뭐 지금 주택 시장의 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조금 일부 뜨거워지고 있는 원인 네. 결국 근본적 원인은 공급인가요? 그거는 공급이라기보다 네. 미래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공급이 돼요. 줄어들 거란 불안 심리. 올해까지 보면 그렇게 뭐 입주 물량은 많이 안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은 오히려 늘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곳곳에서 지금은 포크레인 그리고 뭐 이게 타워크레인이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수도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이 좀 어떻게 보면은 공급 절벽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네. 입주 물량 보면 이제 확 떨어지니까 네. 그런 어떤 불안 심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현재를 소비하기보다 미래를 투자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인데 네. 뭐 하반기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인하되면은 어때요? 이 결국 유동성이 늘어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으로 유입될지 모른다는 그런 뭐 기대들도 지금 집값 오르는 또 다른 요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3단계 그 스트레스 DSR 잘 아시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되면은 대출을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네. 이런 조바심 그리고 이른바 두려움. 패닉 바잉.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네. 이게 집단화되면은 이 비성적 과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좀 더 좀 그렇게 멈춰지지도 않고 계속 좀 더 이어지는 어떤 양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서울이 거래량으로 보면요. 네. 이 거래량은 이제 항상 보시는 게 좋은데 거래량이 시장의 에너지이자 관심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3월이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1,200건 정도가 됐어요. 예, 예. 역대 평균이 6천 건밖에 안 됩니다. 와, 거의 2배 가까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4월 들어서 주춤하다가 5월 들어서 또 갑자기 또 늘어나요. 예, 예. 그래서 한 7천 건 내지 8천 건 정도 될 건데 이게 바로 대출 규제 높아지니까 사자 막판 수요가 좀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예, 그 일종의 패닉 바잉이네요. 맞습니다. 패닉 예. 바잉이 상승세도 한 몫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아까 금리 얘기하셨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 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사실 그 한국은행 총재 한마디가 또 되게 왔다 갔다 이게 약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금리나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런 데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이런 발언들도. 일부 영향을 주죠. 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최근 들어서 네.
집값의 중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홈보다 하우스를 따지는 시대고 실거주이기도 하지만 또 투자라는 개념을 안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결국 투자 상품화되다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낮추면은 그 금리만 낮추는 게 아니라 결국 유동성이 같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금리 민감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막 출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속설이죠. 속설을 보면 민주당 정권 시절은 항상 아파트 값이 오른다. 네. 뭐 이런 인식이랄까 뭐 심리적 요인이랄까 기대감이랄까 시장에서 이런 것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작용하고 있죠. 근데 그게 진실인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속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자기 경험을 좀 절대화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무지성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학습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김대중 정부 때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는 뭐 외환위기라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뭐 부도가 날 판인데. 근데 그건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오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오히려 노태우 정부 때 집값이 전국 아파트를 보면 70%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면 뭐 민주당 정권 때마다 올랐다 이것도 진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그 그렇죠. 자체로 보면 맞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면 한 38% 정도 올랐거든요. 전국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인식을 할 때요. 이 최신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워낙 강한 인상을 받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은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도 좋은 게 아니고 규제 강화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안정입니다. 시장 안정. 그래서 아마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뭐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거시경제 동향, 금리 동향 뭐 이런 것들도 좀 맞물려서 같이 봐야 되지. 이게 한두 번 그런 사례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미래에 그대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이걸 패턴화의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패턴화의 함정. 네,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권 때 뭐 올랐다 이런 게 아마 뭐 자신의 일부 그 개인들의 경험이 이제 어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그러는 데 대한 약간 경계 심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이제 여쭤볼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최근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가용 정책 수단 막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지자체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시사를 했고, 자 당장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랄까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규제 지역을 좀 더 확대할 수는 있겠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 지구가 주로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만 지정이 돼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성동구나 동작구나 광진구나 마포구나 강동구 쪽 이쪽으로는 좀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지금 꾸준히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는 이제 일종의 시장 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그분이 이제 그 성동구에 대해서 토우제라고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거는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토우제는 이른바 이거는 충격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일단은 규제 지역 먼저 좀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수위를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앙정부랑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토허제 충격요법보다는 다른 방식부터 먼저 쓰는 게 좋고 토허제 하면 우리는 땅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아파트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주로 이제
강남 아까 말씀드린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용산. 그리고 지금 여의도도 지정돼 있고 목동, 신시가지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성수동 전략정비구역도 지정이 됐는데 대부분이요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강남에 빌딩 사더라도 허가 안 받아도 돼요. 100억짜리 그 빌라 사도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바로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순간 아파트 편식 사회로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아파트만 사려는 어떤 그런 경향. 이게 결국은 이번에 토제로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빌라 전세 사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매매든 임대든 자꾸 빌라로 안 들어가고 아파트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가 말하자면 오버슈팅하는 이런 과매수권에 접어드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부동산 정책의 뭐 종합판이라 그럴까요? 청사진을 이제 내놓을 걸로 보이고 뭐 언론에 보니까 한 8월쯤 안 나오겠나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은 어디에 방점이 찍힐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이 불안해요. 그럼 무주택자들한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신호를 아마 강력하게 이번에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래 사기 신도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약집에는 빠졌더라고요. 아마 상기 신도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사기 신도시 카드도 꺼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굳이 중개업소에 쫓아가서 연끌 매수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그 대출 카드예요. 그래서 대출의 문턱이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15억 아파트 대출 금지를 과연 도입할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과거처럼 뭐 양도세나 종부세 규제 드라이브를 걸기는 좀 어려우니까 결국은 좀 집을 살 사람들을 좀 실수자와 투기적소를 좀 가리는 뭐 이런 쪽에 좀 뭐 수요 조절이라 할까요? 결국 대출은 좀 조일 거다.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역시 가장 핵심은 이제 공급 부분인데 공급 불안 해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5년 임기 중 250만 호 공급 이게 이제 공약에 나와 있더라고요. 대선 후보 시절에.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있는 지금 가용하는 거하고 합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새로 짓는 거라는 건 아니고 새로 짓는 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관건은요. 그럼 민간들이 어느 정도 나서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7, 80% 심지어 많게는 90% 가까이가 민간이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민간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이제 이 PF 부실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빨리 옥석가리기를 해야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꾸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좀 낮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남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일단 인허가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좀 가져가야 될까. 그건 이미 이제 이번에 공약집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공동 구매를 좀 해서 어쨌든 저 원가 절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위원님께서 인허가 패스트트랙 이제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약속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도 이제 일종의 공급 확대입니다. 양질의 그 집을 확대해서 이제 공급하겠다는 건데 또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좀 활기를 띠면 또 집값 잡기는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아마 집값이 오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카드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쓸 수 있는. 왜냐하면 그 토지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살아야 돼요. 갭투자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정비 사업도 아마 속도를 낼 겁니다. 낼 건데 재개발은 잘 될 거예요. 재개발은 뭐 따로 큰 뭐 이렇게 제약 사항이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하면은 더 속도가 날 건데 문제는 이제 강남 재건축 쪽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인허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재건축 부담금 있잖아요. 재건축 그 초과이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만질 거냐. 분명히 조합원들은 폐지나 유예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 법을 통과 못 시키고 완화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공약집에 이게 빠져 있어요. 초과이 환수제 어떻게 하겠다가? 네, 없습니다. 뭐 말로는 뭐 완화 얘기가 나왔지만 막상 공약집에는 이제 언론에서 말하기를 일부 나왔지만 막상 공약집에는 없었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하겠다. 다만 공공성 원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임대주택 같은 거 짓게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쁠 건 없죠. 좋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조합원들의 기대하고 국민적인 또 기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렇게 비싼 아파트가 된데 사는 사람들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춘천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교수님도 그 재초안 폐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이게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런데 또 재건축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집값을 좀 그 낮게 산정한 그래가지고 더 불이익도 보고 여하튼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아니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미리 내나 이런 약간 그런 부분도 뭐 있어요. 미련 실익에 그 이익에 대한 뭐 그런 과세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조합원분들도 충분히 얘기해도 되죠. 왜 재개발은 왜 안 내는 우리만 내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기대하고 국민적인 어떤 기대들 간에 좀 어떻게 절충한 방안. 그래서 좀 사회적인 논의를 좀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절충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걸로 전망을 해 주셨고 이 초과이익 환수 말고도 이제 세제 개편 이 부분이 사람들이 되게 주목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그 조금 감면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1주택자인데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경감을 조금 더 해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집 달랑한 채인데 그거를 계속 재산세나 뭐 이런 것들을 매년 많이 내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현실화해 줄 것처럼 얘기는 해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이렇게 눌리지 않겠다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부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1주택자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근데 더 낮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글쎄요. 많이 내려와 있어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상급지 갈아타기 바람이 불면서 요새 빌딩을 안 사고 고가 아파트를 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주택 규모가 70억 정도 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집 한 채를 사서요. 이걸 갖다가 10년을 보유하고 거주를 하면은 이게 장특공제라고 그럽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땅이라든지 빌딩은요 15년에 30%예요. 확실히 지금 많이 보호되고 있다는 건데 글쎄 이 부분도 아마 나이가 또 많아지면 더 공제되는 게 있습니까? 종부세도 당연히 공제가 되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역시 제 생각에는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같이 아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합리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기존에 그 부분들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 또 이제 지지층도 또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국민의 평균 눈높이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획기적인 어떤 그 세제에 있어서 변화나 그거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절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실용적 시장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대선 공약도 보면은 후보별로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공급을 다 늘리겠다. 예. 뭐 이거 테마 외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기존 정부의 틀을 완전히 이게 180도로 바꾸기보다는 아마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일부 개입하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정책을 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막 급변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예. 기존에 해오던 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네. 모습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또 하나 이제 임대차 시장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뭐 임대차 생각하면 거의 뭐 전세였는데 네. 요즘 보면 월세로 사는 분들이 많고 예, 더 많죠. 월세에 허리가 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월세화 비중이 늘어나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좀 가속화될 걸로 보세요. 이건 이제 뭐 전세 종말, 예. 전세 소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가 되면은 이게 월세로 가는 게 추세예요. 네. 그건 왜냐하면 이게 전세는 기본적으로 후진국형 사금융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너무 속도가 빨라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결국은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런 비아파트 쪽은 월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전세 수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그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갑니다. 예. 아파트로 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보증금은 조금 거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많이 내요? 월세를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월세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아파트에서 일반화돼 있던 월세 현상이 지금 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면 월세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월세는 사실상 반전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결국은 지금 보증금 10억에 월 20만 원 내도 월세로 분류가 돼요. 어쨌든 뭐 월세 20만 원 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자꾸 이제 낮아지고 예.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월세 종말, 전세 종말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결국 월세로 보면은 고급 비용 구조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달이 월세 내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 고열을 짜다가 온라인으로 집주인한테 붙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 이거 고열을 짜서 힘든 일이죠. 다달이 월세를 낸다는 것은. 그런데 받는 분은 그게 두둑하지만 그렇죠. 받으면. 그 이제 경제는 양면이거든요. 예, 응과 양이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 그런데 이제 어차피 가는 방향이라도 조금 속도를 좀 늦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그 월세화가 진행되는 데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이랄까 어떤 정책이 나올 만한 게 있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다세대 다가구 시장이 지금 완전히 빈사 상태거든요. 요게 패스트 트랙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패스트 푸드 같은 거예요. 6개월이면 지어요. 아파트는 짓는데 10년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완충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동네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뭐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파트 쏠림 현상, 이게 뭐 매매든 지금 전월세든 이걸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늦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아파트 쪽 활성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우리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께서 이제 금융기관에 계시니까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 냈어요. 자산 투자 시장에서 부동산 쏠림이 지금은 이제 그쪽이 큰데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식 시장의 건강성을 제고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우리 박원갑 위원님 보시기에는 주식과 부동산 어떻게 투자해야 현명한 투자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재테크라고 그러죠. 재무설계 양대축이 주식과 이제 부동산인데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지나치게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전체 뭐 가계 자산의 7, 80%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렇죠. 저는 50%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이게 결국 나중에 기업들을 보면 유상증자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소비 활성화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주식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제대로 이제 대접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MZ 세대들은요 집을 필수로 보기보다는 약간 선택적 제화로 봅니다. 오히려 주식이 필수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이렇게 집 살 때 내잖아요. 그런데 30대들 보면은 17%가 주식에서 나와요. 아, 그렇군요. 기성세대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르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기성세대가 약간 부동산 중독 세대 혹은 프렌들리 세대라면은 요새 세대들은 오히려 저는 투자 중독 세대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막 급해가지고 막 이 아파트 시장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이 뭐 주식이나 이런 데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우회적으로 집을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이죠. 내가 뭐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까지 그런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시장이 좀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시장이 같이 가는 길.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공습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에 선제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전격적 공습으로 이란의 수뇌부들이 다수 사망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는데요. 특히 이란 전역에 있는 핵 프로그램과 군사시설 수집계에 대한 공습이 이뤄졌는데 작전명은 사자들의 나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모하메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군 1인자인데요. 사망을 했고 호세인 살람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그리고 골람 알리 라시드 군 총사령부 사령관 등입니다. 그러니까 군 최고위 지도부 3명이 사망을 한 건데요. 이 밖에도 과학자인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전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 총장도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 지휘관, 과학자들을 노려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민간인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란 국영TV가 보도를 한 상황이고요. 미국하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 금지를 놓고 6차 핵협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틀 후인 15일이거든요. 근데 그 협상 내용을 보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걸 오히려 앞두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폭격 훈련을 반복해 왔다라는 외신 보도들도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미국한테 이란의 핵물질 농축 시설을 공습하겠다 이런 의중도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은 알고는 있었지만 공습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이란이 지금 그래서 핵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개최 여부가 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네. 야, 미국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냐? 뭐 의중 전했다고 했지만 몇 월 며칠 날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알고 있었냐 이것도 되게 이제 앞으로 논란이 되고 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로 주요 인사들 그 군의 최고 그 인사 이란군 참모총장이라든지 총사령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거기다 아주 중요한 과학자들 이건 거의 핀 세팅
그러니까 그냥 타겟팅이 아니라 핀셋으로 찝어서 공격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복을 예고했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동 정세가 예.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시설까지 공습을 한 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이란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군 수뇌부까지 공습으로 사망을 하니까 네. 대규모 보복을 시사한 상태고요. 이란의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긴 하지만 아직도 헤즈볼라와 같은 그 대리 세력하고 연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대규모 미사일이나 드론 공습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미 드론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손을 뻗어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주거 지역을 공격했다.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가혹한 응징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에 한국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계속 오르던 코스피가 오늘 떨어졌죠. 네, 코스피가 오늘 1% 가까이 하락한 2894.62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도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이 이스라엘 공격 소식에 곧바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장중에 2,900선을 내줬습니다. 7일간 상승 랠리가 이어졌었는데 8거래일 만에 하락장으로 바뀐 거고요. 7일 연속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지만 기관이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73원까지 치솟으면서 1369.6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이란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세계에서 오펙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원유 시장이 더 추가로 출렁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란이 그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협이 봉쇄가 되면 공급이 불안정해지니까 유가가 크게 오를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네. 어쨌든 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이제 전운이 감돌고 아주 그렇지만 또 다른 나라 경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어서 네. 매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입 기간이 늘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이라는 건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을 하려다가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됐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경기도민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 형평성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복지부도 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네. 직업과 소득이 없어도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한테 국가가 첫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수입이 없어도 일단 가입만 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불입금이 같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한데 청년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수입이 없으니까 가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 겁니다.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그런 뭐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이 방식이 과거에 강남 엄마 재테크 방식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부유층 부모들이 그 네. 자녀들이 소득이 없어도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그러다가 자녀가 중년이 돼서 목돈이 생기면 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20년에서 30년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가입만 먼저 하고
한참 뒤에 돈을 이제 받게 될 때 일시금으로 내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투자로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연금 재테크다라고 이제 알려져서 강남 엄마들의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강남 엄마들의 재테크인데 강남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재테크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재테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8세 생일이 되는 달에 이미 가입을 해놓고 27세에 취직을 한다라고 하면요, 네. 이미 10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27세에 그냥 가입을 하게 된 사람하고는 낸 돈하고 차이가 없는데도 네. 이 가입 기간이 10년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나중에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난해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이미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9.3% 늘었거든요. 네. 근데 특히 10대와 20대의 이미 가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신 가입하려는 부모들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가입하려는 부모들의 수요도 늘어난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악용을 할 수가 없고요. 예. 예전에는 20년에서 30년치 밀린 보험료를 다 납부할 수 자, 있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악용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10년까지만 낼 수가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불입금을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령액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도 이게 과거처럼 악용 우려가 크다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낸 건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3개월치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때 검토 보고서를 보면 재원에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28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지만큼 이제 좀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논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한국 뮤지컬 얘기 해봅니다. 미국 브로드웨이 진출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영어로 하면 Maybe 해피엔딩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 아카데미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6관왕, 무려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 소식의 의미, 그리고 한국 뮤지컬의 저력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맞아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쩌다 해피엔딩이 우리나라 뮤지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자, 이제 미국 토니상을 휩쓴 건데, 먼저 토니상 어떤 의미, 어떤 권위가 있는 상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네, 토니상은요, 미국 연극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입니다. 공연계 아카데미라고도 하고, 뭐 방송 쪽에는 이제 에미상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공연계에는 토니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안토니 네트 페리라는 연극 연출가이자 배우였던 여성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상이고요. 네. 이걸 간단히 줄여서 다들 토니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연극과 뮤지컬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인데요. 네. 베스트 뮤지컬, 베스트 연극, 그리고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연출상, 안무상 등 여러 가지 상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4가지 상, 뭐 에미상, 무슨 뭐 오스카, 뭐 토니상 해가지고 그 4가지 상을 이렇게 영어 약자로 얘기하기도 하던데. 네. 자, 그렇다면 박희아 평론가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 뮤지컬 중에 토니상 받은 공연이 당연히 많겠네요. 그렇죠, 많죠. 예, 뭐 생각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네, 오페라의 유령. 이제 다 알죠. 오페라의 유령. 그리고 뭐 위키드 최근에 굉장히 인기 많아졌죠 또.
그 위키드도 외에도 정말 오래된 그 뮤지컬인데. 맞아요. 그죠? 생각보다 꽤 연식이 있는 그렇죠. 네, 그것도 네. 뮤지컬이고 캐츠, 라이온킹 뭐 다들 너무 아시는 뮤지컬들이 다 그러니까요. 토니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캐츠니 위키드니 이런 것도 저도 그 브로드웨이를 가보면 뭐 자주 간 건 아니고요. 한번 가봤더니 네. 아주 장기 공연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라이언킹도 하고 있었고 위키드도 하고 있었고 했는데 네. 야, 자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 뮤지컬이 토니상에서 수상한 적이 이전에 네. 지금 말고 이전에 있습니까? 사실 뮤지컬 작품이 수상했다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그래요? CJ E&M이 킹키부츠 물랑루즈 그리고 MJ라는 작품에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고요. 예. 작년에 이제 신춘수 오디 컴퍼니 대표가 제작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네. 위대한 개츠비가 의상상을 또 받았었습니다. 의상상. 네, 그리고 뭐 김하나 조명 디자이너. 의상상도 네. 부문 아니에요? 부문은 부문이죠. 네, 상이. 부문이 있습니다. 네. 작품상이나 뭐 주연상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오. 네. 그래서 뭐 조명 디자인상을 받은 우리나라 또 조명 디자이너도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번에 해피엔딩이 6개 부문 휩쓸었습니다. 진짜 역대급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수상의 의미를 좀 쫙 한마디로 평가를 해 주세요. 네, 일단은 역대급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최초이자 역대급이자 아마 앞으로도 다시 올까 싶은 정말 사실 업계에서는 정말 환희에 찬 네. 순간인 거죠. 이제 뭐랄까요? 예전에 K-팝이 한창 이제 부흥하던 시절에 방탄소년단 BTS가 이제 상을 많이 받았던 해외 유수의 시상식에 상 받았을 때 네, 약간 네. 그런 기쁨 같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사실 이 작품이 근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키워드 자체가 사랑이라는 점에서 이게 사실 만국 공통의 키워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정서를 굉장히 잘 간파해서 우리나라 이제 뮤지컬이 그 시장을 노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를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미는 그랬고요. 그렇다면 뮤지컬 본고장 강탄 우리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네. 어떤 작품인지 어떤 점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그 미국인들이나 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어떻게 네. 보세요, 이 부분은? 일단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가까운 미래, 아까 말씀드렸죠. 근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헬퍼봇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헬퍼봇 둘이 사랑에 빠진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은 근데 로봇들이 어떻게 사랑에 빠져?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생각할 거리가 주어지는 네네.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배우들을 또 여기 소극장에서 보면서 함께 호흡하는 기분으로 이 사랑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되게 매력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가 생각나는데 오, 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토이들이 네. 참 맞아요. 그 옛날이 좋았다 하면서 근데 이 남녀도 네. 로봇 남녀도 아마 그런 좀 버림받은 로봇끼리 서로 사랑에 빠진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자, 어쩌면 해피엔딩 지금 뭐 한국이든 아닌 브로드웨이든 공연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공연은 작년 9월에 종료가 됐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오는 10월에 또 다시 올라오기로 이제 결정이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소극장 공연으로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계기로 미국에까지 진출하게 됐는지 이제 일단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소극장 공연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네. 미국에서는 천석 규모라서 소극장 공연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이제 시장을 넓혀가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 공연 자체가 대극장 공연을 목표로 제작이 된 작품이었어요. 소극장이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브로드웨이에서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이제 또 개막을 해가지고 네. 한국 프로듀서가 현지에서 제작하는 그 뮤지컬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게 이제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작품 전체를 한국 창작진이 만들었다. 네. 그런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선 거는 사실상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또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거나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하거나 해도 네.
이게 한국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작품 전체의 제작자나 배우의 중에서도 주역이 한국 사람일 때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한국 창작 뮤지컬. 한국 뮤지컬이라고 네. 우리가 표현하는 그 범주가 맞습니다. 예, 범주가 어쨌든 일단 제작자는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리드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리드 프로듀서가 공연의 이제 모든 전반적인 점들을 이제 책임을 져요. 근데 네. 이 프로듀서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사실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박희아 평론가님, 우리가 이전에 이제 해외 작품 수입해서 그냥 공연을 올리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 공연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인데 네. 보시기에 한국 뮤지컬의 전반적인 경쟁력이랄까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지금 이 상을 받음으로써 네. 전 세계 우리나라의 좀 이 뮤지컬 창작력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극본과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걸 알렸다는 점에서 사실 좀 놀라운 성과라고 더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들이 사실 시장에서 더 큰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 네.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창작 뮤지컬들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면 국내외로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우리 제 기억이 이제 브로드웨이에 가장 먼저 진출한 한국 뮤지컬이 명성황후였던 것 네,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네. 명성황후가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우리 수준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명성황후 상 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전혀 진짜로? 아닙니다. 네, 명성황후나 뭐 그 이후에 영웅 같은 작품들은 우리의 네.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국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 어쩌면 해피엔딩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작되고 있는 창작 뮤지컬들 중에서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주목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마리퀴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작품도 사실 마리퀴리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변을 넓혀나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재 면에서 창작진의 수준 면에서 뛰어나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루어졌다는 건데, 근데 이게 뮤지컬 있잖아요. 네. 사실 선뜻 가기가 힘든 게 너무 비싸요. 티켓 값이 맞습니다. 너무 비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니아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그 맛을 흠뻑 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 문턱을 넘기가 좀 대중화된다 그럴까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예, 예. 근데 사실 해외 공연 티켓 가격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또 비슷한 수준이거나 좀 그래요? 낮기도 해요. 그게 이제 뭐 문화 콘텐츠에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리고 무대의 규모라던가 네.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티켓 값이 책정이 되는 건데 배우에게 가는 개런티. 예, 개런티도 중요하고 제작비 자체가 이제 올라간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중들은 너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극장 공연들 같이 조금 이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공연들도 좀 이제 그쪽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서 네. 대극장 공연과 또 병행해서 보시는 것도 좀 뭐랄까요, 부담을 좀 덜 가지면서 우리나라 공연계를 좀 이제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리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티켓 값이라고 해도 그게 약간 좀 편차가 그렇죠. 있나 보죠. 네, 좀 싼 것도 있나 보죠. 그렇죠. 사실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경우에도 예. 티켓 값이 대극장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잘 찾아보면서 정말 뭐 꼭 대극장 공연이 아니더라도 그중에서 이제 보석을 찾아내는 네. 그 작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우리나라 뮤지컬 강점 약점 간단히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일단은 정서를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정서를 잘 표현한다? 제작진들이, 극작진들이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고, 그거를 당연히 음악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너무 좋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너무 이제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도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좀 제가 최근에 이제 큰 뮤지컬 제작사의 제작진들을 좀 만났었는데 네.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 수출할 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는데 네. 현지의 배우들을 사용해서 현지어를 구사해야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뮤지컬이니까 우리나라 배우들을 데려가서 우리말로 공연을 해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더라고요. 현재 지원은 현지 진출을 위한 거니까 현지 언어가 그렇죠. 능통해야 된다는
일종의 제한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런 아쉬워하는. 것들을 좀 쉽게 말해서 규제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이제 우리나라 뮤지컬이라는 정체성을 더 알릴 수 있게 우리나라 배우를 쓰는 거나 뭐 네. 우리나라 언어로 공연하는 거에도 좀 뭐랄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진출 말씀도 하셨지만 뉴욕, 런던 이런 데 가면은 필수 관광 코스로 이제 뮤지컬의 거리가 있습니다. 네. 자, 뉴욕 브로드웨이처럼 한국 공연 시장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잠재력은 갖고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대학로라고 이제 칭송되는 그 네. 공간에서 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들이 또 꾸준히 있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 소비하는 소비층들이 있어서 그 시장을 이제 또 틈새로 해가지고 네. 점점 쌓아나가다 보면은 좋은 작품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고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은 뭐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하고 차이는 나지만 단계를 거쳐가면 우리도 좀 근접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 뮤지컬은 지금은 소극장 올라오지만 잠재력 엄청난 작품이다 하는 공연도 지금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맞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이 주말에 볼 만한 공연 한두 개 추천해 주세요. 아직 개막을 하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데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뮤지컬 프리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제 한국 창작 뮤지컬인데 프리다 칼로의 삶을 다룬 뮤지컬이고요. 네. 굉장히 독창적인 시각에 빛나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 곧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꼭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치보이스의 리더 브라이언 윌슨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비치보이스의 대표곡 Surfin' USA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If everybody had an ocean across the USA